엄마, 요즘 어디 안 나가세요? 그냥 나가봤자 뭐해? 같이 갈 사람도 없는데, 혼자서도 재밌게 다니는 사람 많다던데요? 이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하는 것,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 결국 스스로를 가둬두는 순간 외로움은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6가지 방법은 아무도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당당한 삶으로 이끄는 비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방법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첫 번째 방법은 익숙한 노선의 버스를 끝까지 타보며 작은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대단한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삶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사소한 탈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낯선 곳을 향해 가는 작은 모험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오희선 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갑니다. 20년 넘게 그 노선, 그 정류장, 가끔 기사 얼굴도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던 오 씨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 텀블러 하나 들고 오 씨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졌고 익숙한 간판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절대 갈 일 없는 항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1시간 20분이 흐르고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작은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 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조개 칼국수집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간판, 작은 평상 하나, 그리고 주인 할머니의 환한 미소. 혼자 오셨어요? 밖에 앉아도 돼요.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은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어깨를 툭툭 치는 햇살이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이 돌아가는 길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 씨는 말합니다. 딱히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와선 이상하게 마음이 채워졌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오 씨의 마음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낯선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말라갑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늘 듣던 이야기 속에 갇히면 외로움은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끝까지 타본 적 없는 버스 한 번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환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모험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도를 들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의 이름, 가본 적 없는 시장 하나, 들어가 본 적 없는 공원,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무너뜨립니다. 혼자라는 건 고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가능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와 일정 맞출 필요도 없이 오롯이 나를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노년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로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보십시오. 그 끝에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 산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낯선 골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의 마음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삶이 건조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그 공기를 찾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 타는 버스를 종점까지 타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노년의 외로움을 유쾌하게 이겨내는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러 멀더라도 떠나는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강력한 해독제가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멀다는 이유로, 돈 든다는 핑계로, 괜히 무리다는 생각으로 마음만 품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정순희 씨는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불면이 사라졌고 수평선을 보면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 뒷바라지로 바다는 언제나 TV 속 풍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겼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제각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입은 옷도 벗은 옷도 구분 없는 무채색의 날들.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고 가끔씩은 내가 왜 사는 걸까라는 허무감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동해안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버스 예매 앱을 천천히 배우고 숙소도 직접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닌 멀지만 가보자는 말로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자식들에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말하면 말릴 테니까요. 정 씨는 작고 가벼운 배낭 하나 메고 동해로 떠났습니다. 겨울바다는 거칠었고 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따끈한 매운탕을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발에 찬 조약돌을 하나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정 씨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은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정 씨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아니면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지셨어요. 뭔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 씨는 말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걸 보러 다니니까요. 외로움을 견디는 건 단지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더 위로가 되는 풍경, 말은 없지만 모든 걸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은 당신이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 보상이 큽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지 않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 먼저, 자식 중심, 자식 걱정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불효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영선 씨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들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엄마, 급하게 돈 좀 쓸 데가 있어서요. 자식들의 요청은 대부분 부탁이지만 그 말투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진짜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서 끙끙 앓던 날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병원도 혼자 갔고 약국도 혼자 들렀으며 이틀 동안 누워 찬밥에 물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기지 않는구나라고. 그 뒤로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 봐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반찬 좀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나 바빠라고 말했을 때 딸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변했네, 요즘 왜 그래? 하지만 장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여행을 다녔고 자신을 위해 스마트폰도 바꿨고 처음으로 머리숱이 빠진 자신에게 어울리는 모자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다니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깁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를 잃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기에 바쁩니다. 결국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자식을 위해 산 세월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노년의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순간부터 서서히 스며듭니다.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용기 내어 처음으로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순간 외로움은 더 이상 당신을 따라붙지 못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네 번째 방법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결제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외면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쌓일수록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더욱 필요한 건 과감한 선택이고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김정자 씨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늘 피아노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바이올린을 켜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늘 동생을 챙기고 엄마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갔고 청춘은 일터에, 결혼은 고생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된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순간 어릴 적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해보고 싶었지. 하지만 손은 지갑을 망설였고 머리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자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들어가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고 중고악기 가격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심장을 콕 찔렀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 평생 안 하겠구나. 다음 날 김 씨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초보용으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들고 나오는 길 김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조금씩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음은 엉망이고 박자는 늘 늦지만 마음만큼은 날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자식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거 얼마나 하시려고?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일진 몰라도 오늘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결제는 계산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금만 더 싸게 살 수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삶은 물건처럼 재입고되지 않습니다. 그 기회는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입고 싶은 옷, 배우고 싶었던 것, 떠나고 싶었던 여행지,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약을 확정짓는 건 당신의 결제 버튼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지금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을 때 더 크게 밀려옵니다.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나이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순간이 바로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당신 삶의 무대는 자꾸 뒷자리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당신 손으로 결제하는 순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증명해 줍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화끈한 방법은 망설임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결제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다섯 번째 방법은 과거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리며 지나왔다고 말해보는 것입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고립과 외로움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사람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눈이 멀어 자신이 걸어온 지난 여정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을 넘겨왔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김진호 씨는 70대 중반입니다. 젊을 땐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중년엔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다시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어느 겨울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며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입원 후 퇴직, 그 후엔 아내마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서울로 떠났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반지하방. 김 씨는 그렇게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할 일도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침묵과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텔레비전은 소리만 크게 울리고 밥은 늘 반찬 없이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80 가까운 세월이 담긴 사진들, 아직 어렸던 자식들, 병문안 온 친구들, 손에 굳은 살이 가득하던 작업복 차림의 자신, 그리고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으러 갔다가 함께 찍은 겨울철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김 씨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견뎌온 시간들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지나온 시간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느끼는 외로움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도 없다는 생각은 과거의 나까지도 지워버리는 잔인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견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고요한 하루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도 언젠가 돌아보면 지나가는 계절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었지. 그런데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어쩌면 가슴이 울컥할 수도 있고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 가벼워질지도 모릅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는 당신에게 자신을 위로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처 속에서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은 결국 나만 힘든 게 아닐까라는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고난과 생존의 흔적을 다시 꺼내볼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서러운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자는 그 시간을 말로, 기억으로, 온몸으로 통과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이 비록 고요하고 텅 빈 하루라 해도 당신의 인생은 뜨겁고 굵직하게 지나왔습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 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말 건네는 것입니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다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없애는 뜻밖의 여섯 번째 방법은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고 믿었던 시간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나와의 여행은 외로움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늦은 나이에 혼자 떠나는 여행이 두렵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유와 충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남 해남에 사는 박복자 씨는 70을 훌쩍 넘긴 홀몸 어르신입니다. 남편은 5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 둘은 수도권에 살면서 설이나 추석에만 연락이 닿을 정도입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꿈꿨고 친구들과 봄꽃 축제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시간이 없었고 말만 무성했지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결국 박 씨는 그 어떤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눌려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TV에서 혼자 전국을 돌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곳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노인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꽂힌 듯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버스 시간표를 검색하고 미리 싸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라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도 되는 조용한 시간, 식당에서 혼자 앉아 여유롭게 먹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 불어오는 바람 하나까지도 나만을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나도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시도입니다.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해서 여행을 미룬다면 결국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누구도 당신의 여행을 대신 떠나주지 않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식기 전에 가방을 싸야 합니다. 혼자 떠나는 길이 처음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은 누구의 눈치도 없이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 챙기느라, 직장 일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 하나만으로 외로움은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떠나겠다는 말은 절대 실현되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그 순간 외로움은 등 뒤로 물러납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던 풍경이 있다면 지금 떠나십시오. 누군가 함께하길 기다리지 말고 당신 자신과 함께 길을 나서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다 퍼주고 살아? 그러다 손해만 보고 혼자 남으면 어떡해? 이런 말 자식 입으로 들을 줄 몰랐습니다. 한평생 가족 위해 희생했고 친구 부탁에 몇 번이고 손 내밀었는데 돌아온 건 피로감과 거리감뿐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습니다. 내가 안 아끼고 안 챙기면 누구도 나를 진짜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가족도 친구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기로요. 그게 노년에 꼭 필요한 생존 방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남겨줘도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동생한테만 전세금 더 얹어줬어요. 아버지가 말도 없이 큰형한테 상속을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일해 남겨준 집 한 채가 어느 순간 가족 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정작 집을 물려준 부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 듣고 남은 자식들 사이에서 뒷말의 대상이 됩니다. 자식은 결코 같은 눈으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더 받았는지, 누구에게 먼저 줬는지 그 차이에 더 예민해집니다. 결국 남는 건 집도 아니고 고마움도 아니고 서운함과 불만뿐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이라도 남겨줘야지. 그 집 한 채를 붙들고 본인은 추운 방에서 전기장판에 몸을 말고 삽니다. 자식이 힘들까봐, 형제끼리 싸울까봐 미리 증여하고 양도하고 급기야 자기 살 곳마저 포기한 채 월세로 나가 삽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을 알아주는 자식은 드뭅니다. 오히려 왜 저 사람은 많이 받고 나는 적게 받았느냐, 왜 나에겐 미리 말도 없이 넘겼느냐,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남겼냐는 말까지 나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9세 권순례 씨는 젊을 때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딸 셋을 키워냈습니다. 60대 초반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힘으로 모은 게 아파트 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큰딸에게 이 집을 미리 증여했습니다. 가장 힘들어 보였고 가까이서 자주 찾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딸에겐 내가 죽고 나면 보험금과 예금으로 균등하게 줄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가족을 갈라놨습니다.
둘째 딸은 말없이 거리를 두었고 막내는 엄마가 편애하신다며 노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명절 모임은 사라졌고 전화 연락도 끊겼습니다. 권 씨는 말합니다. 내 집 하나로 애들이 원수가 됐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했나 싶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겠어요. 더는 누구에게도 미안해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가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자식 간의 감정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부모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엄마는 누굴 더 사랑했나 봐요. 아버지는 늘 형만 생각하셨어. 그 말 속에는 진심보다 금전의 저울이 숨어 있습니다. 현실은 더 냉정합니다. 집 한 채 남긴다고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두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살아생전의 사랑과 기억이 재산에 덮여버립니다. 그 집 엄마가 왜 큰언니한테만 넘겼는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문제로 우리가 가족인지도 헷갈렸어. 이런 말이 유산 다음에 남는 유일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바꾸십시오. 재산은 남기기보다 나를 위해 써야 할 도구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내가 따뜻한 밥을 먹고 내가 누울 침대가 있어야 합니다. 집 한 채 남겨주고 감동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젠 왜 저 집은 누구에게 갔나 내 몫은 어딘가만 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살아서 안 주는 게 답입니다. 그 집, 그 돈, 그 예금. 누군가에게 퍼주느라 남은 인생을 줄이지 마십시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으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교육입니다. 그 모습을 본 자식은 나중에라도 스스로 챙길 줄 압니다. 얻는 법만 아는 자식은 결국 빼앗는 법도 배웁니다.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도 기쁘게 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집 한 채를 남겨줘도 결국 욕먹는 게 부모의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집에서 내가 먼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낌없이 베풀었더니 나중엔 당연한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밥 한 끼를 사줘도 병원에 데려다줘도 잔소리처럼 걱정을 해도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사람들은 곧 그 수고를 기본값으로 취급합니다. 감동은 사라지고 당연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그걸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엄마는 왜 이번에도 음식 안 해줘요? 그 친구가 왜 안 챙겨줬지? 원래 잘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잘해준 사람일수록 점점 더 그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게 바로 늙어서 가장 슬픈 배신입니다. 정성은 처음에만 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의무가 됩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원래 잘하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내가 준 호의는 쌓이지만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가 한 배려는 남지만 그 감동은 익숙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멈췄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셨어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네요. 그 모든 말 속에는 당연했던 그 호의가 왜 사라졌냐는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김복희 씨는 평생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쪽 제사를 챙기고 친구 생일이면 작은 선물 하나라도 꼭 들고 갔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명절 음식은 물론이고 손주 간식까지 미리 준비해 냉동실에 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김 씨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자 모든 관계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이번엔 엄마 못 하시겠네요. 우리끼리 대충 할게요. 아이고, 그럼 이번 생일 모임은 그냥 패스하자. 친구와 자식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다 멈춰버리더라. 고마운 게 아니라 편리했던 거였구나. 그때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는 누군가에게 사랑이 아니라 편리함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 이후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음식을 하지 않았고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연락도 줄였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위해 요가 수업을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기적으로 살기 시작한 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 나를 불편해하던 사람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구분되더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다 좋아할 거야.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 갚겠지. 정성을 들이면 그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정성은 익숙함을 낳고 익숙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되돌아옵니다. 늙어서 상처받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해준 만큼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대를 버릴 때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누구 하나 돌아봐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돈과 내 정성은 오직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는 건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중을 들기 위해 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아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었던 과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부터 나를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정성과 마음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게 바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마음을 줘도 배신당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정성은 통한다고 믿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참고 서운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명절엔 먼저 연락하고 친구 생일은 잊지 않고 챙기며 자식들에게도 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돌아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준 마음은 잊히고 서운함만 남아 가슴을 후벼 팝니다. 배신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끼던 친구가 어느 순간 등을 돌릴 때 가족이 그 정도면 됐지라며 모른 척할 때 힘든 일 겪고 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조용한 배신입니다. 젊을 땐 그런 일에도 이해하자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나서 당하는 배신은 다릅니다. 이제는 회복할 체력도 위로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하재임 씨는 평생 옆집 친구 이순덕 씨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장을 보면 서로 나눠 먹고 명절에도 함께 떡을 빚고 남편 장례식조차 서로 곁에서 도왔습니다. 하 씨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순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병원에 며칠 있어야 해. 입원 수속 좀 같이 가줄래? 순덕 씨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간다며 변명만 했습니다. 결국 하 씨는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간호사에게 부탁해 겨우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 뒤로 순덕 씨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지나간 그 일. 하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가 날 그렇게 쉽게 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 못 믿게 됐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 뒤 마음이 서서히 소외되었다는 어르신도 많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눠준 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이제는 우리가 챙길 여유가 없다며 요양시설을 알아봤고 아들은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도 좋고 가진 것도 좋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거리감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순한 마음이라도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결국 짓밟히는 게 현실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리처럼 투명하고 그만큼 쉽게 깨집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마음을 줘도 되는가? 이 행동이 나를 비워가는 길은 아닌가? 배신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옵니다. 그리고 그 배신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사람을 잃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마음도 선택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은 주되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하고 도움은 주되 조건 없이 퍼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대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균형을 잃으면 어떤 관계도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라도 내가 나를 먼저 아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다 다친 마음, 무너진 자존감, 헛헛한 감정. 그 모든 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젠 거꾸로 가야 합니다. 받기 전엔 주지 마세요. 지켜줄 사람인지 판단되기 전엔 다 퍼주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나 자신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늙은 인생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 그건 남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이라도 내 돈이 끊기면 연락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즘은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이번 달엔 좀 어려워서요. 다음에 식사해요. 그 말 돈을 끄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전까진 연락이 잦았습니다. 생일 전엔 미리 전화가 오고 명절 앞두곤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주 선물부터 생활비, 병원비, 카드값 자식이 힘들 때마다 내 지갑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하자 연락도 함께 끊겼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냉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보다 돈이 먼저였나? 그 질문 앞에 무너지는 건 부모의 가슴입니다. 돈은 나이 들어도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돈이 있을 땐 잘 챙기던 가족이 그 돈이 마르자 천천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빠서겠지, 피곤해서겠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연락이 없는 날들이 쌓이면 확신이 됩니다.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돈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78세 정영자 씨는 한때 자식 셋 모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며 살았습니다. 작은 노점에서 번 돈이었지만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고 싶어 허리 굽히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관절염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용돈을 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자식들의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막내딸은 요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이번 주말엔 볼 수 있을까? 아, 엄마 애가 아파서 다음에 봐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 줄 땐 매일 전화하던 애들이 이제는 내 목소리조차 귀찮아하네. 지갑이 다치자 마음도 다쳤습니다. 정 씨는 이후 자식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고 남은 적금으로 자신을 위해 마사지 의자를 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나를 챙겨야지.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나라도 나를 아껴야지. 이게 바로 수많은 부모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돈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주는 부모가 더 편하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돈이 섞이면 관계는 타락합니다. 문제는 그걸 부모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식은 부모는 언제든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없게 되는 순간 마음의 문도 함께 닫습니다. 그러니 늙어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싶으면 내 삶이 여유로울 때, 조건 없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해가 되지 않을 때만 줘야 합니다.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라 해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면 나의 존재는 돈과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는 줬던 만큼 멈출 줄도 알아야 하고 사랑받기 위해 돈을 꺼내는 삶은 끝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 돈을 내미는 건 존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이기적인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못 도와준다는 말 용기 있게 꺼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가 됩니다. 돈이 아닌 존재로 사랑받는 삶. 그것이 진짜 인간적인 관계이고 그 길은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가족, 친구 신경 쓰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 뒷바라지 다 해놨고 집 한 채도 남겨놨고 친구들하고도 척은 안 졌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 말 은근히 많은 노인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눈앞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자고 나면 괜히 서러워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너무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고 정작 내가 오늘 행복한지를 따져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중에 조금만 덜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행복도 미룹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미루고 가고 싶은 여행도 다음에 미루고 먹고 싶은 음식도 그 돈이면 애들 옷이나 사주지라며 참습니다. 그렇게 아낀 시간, 아낀 돈, 아낀 욕망의 끝에 남는 건 공허한 하루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정분 씨는 남편 없이 두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며 등록금과 결혼자금까지 마련했고 퇴직 후에도 손주들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요. 애들 잘 되면 됐지. 하지만 몇 달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입원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운 그녀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썼지 난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네. 그녀는 퇴원 후 바뀌었습니다. 매일 1시간 산책을 하고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좋아요. 매일 오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어차피 그게 진짜 내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든 그 모든 건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기록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웃고 있는지, 그게 노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절대 남을 위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 속은 허전할 수 있고 친구가 많아도 내 가슴은 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내가 나를 위해 쓴 시간에서만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그 선택에서만 생깁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게 쌓이면 마음이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늘 밝으셔서 그런 줄 몰랐어요.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내 감정을 감추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제는 숨기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기 싫은 자리 가지 말고 하기 싫은 일 거절하십시오. 지금의 내 감정이 내 인생 전체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게 그 어떤 가족의 성공보다 소중합니다.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오늘을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밥 한 끼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돈도 내 기분을 위해 쓰십시오. 그렇게 사는 하루가 쌓여야만 늙어도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 웃을 수 없다면 내일도 의미 없습니다. 오늘 행복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형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간병 내가 다 했잖아. 너희는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래도 유산은 반반이야? 그게 형제야? 부모가 돌아가고 나서야 진짜 형제 자매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어릴 땐 그렇게 서로 챙겨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프로필조차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형제 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 다치고 스트레스 받아온 분들에겐 이 영상이 분명히 남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부모 병간호, 유산 정리, 자식, 비교, 옛 감정까지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지면 남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변합니다. 이번 영상은 형제 자매가 왜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상처의 원인이 되는지 그 5가지 이유를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릴 적 서열과 역할이 평생 굴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피를 나눈 형제니까 나이 들어도 언제든 의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형제라는 이름 아래 묶인 역할과 비교, 기대와 서운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뿌리 깊은 갈등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형은 책임감 있는 맞이로, 막내는 응석바지로 자리 잡습니다. 이런 역할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머니 병간호는 늘 큰딸 몫이고 명절상 차리는 일도 당연히 누나 몫입니다. 막내는 넌 아직 애야라는 말에 평생 철없는 취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장남은 뭐든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립니다. 젊었을 땐 참고 넘겼지만 나이 들어 병들고 약해지면 이 역할은 짐이 되고 감정의 골은 깊어집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남보다 더 남이 됩니다. 심지어 형제끼리 돈 문제가 생기면 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부모 유산 분배, 간병비 부담, 제사 참여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쌓인 감정은 폭발합니다. 피를 나눈 사이라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원망하게 됩니다. 형제는 서로의 고통을 알아야 할 사이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냐며 평가하고 공격하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서울 중계동에 사는 76세 이재호 씨는 외동딸을 키우며 혼자 살아왔습니다. 형제는 무려 5. 어릴 땐 북적이고 정 많던 집이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얽히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 돌보던 둘째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겼고 이걸 알게 된 형제들은 한순간에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챙긴 거잖아. 우린 부모 얼굴도 자주 못 뵀는데 넌 왜 다 가져가? 처음엔 말싸움이었고 점점 큰형과 막내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명절에도 얼굴을 보지 않고 부모 제삿날에도 제각각 따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 단체방도 없어졌고 사소한 안부 전화조차 사라졌습니다. 특히 둘째 형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 어릴 때 나 아프다고 너희가 손 붙잡고 울던 모습이 아직 기억나는데 이젠 남보다 더 낯설다. 결국 그는 형제들 번호를 전부 차단했고 이재호 씨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어릴 땐 친구 같지만 나이 들면 낯선 감정의 씨앗이 됩니다. 그냥 지나간 추억 속 사람으로 두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가장 깊은 상처는 낯선 이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픈 말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이 어느 순간 내 감정을 함부로 휘두르는 존재가 됩니다. 형제는 남보다 더 많은 기억을 공유한 사이이지만 바로 그 기억이 노년에는 고통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형제라는 이름은 의무가 아닙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면 끊는 것도 선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형제 자매라면 그건 이미 남입니다. 그 인연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 피보다 이익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설마 돈 때문에 틀어질까? 이런 생각 이제는 순진한 겁니다. 현실은 훨씬 더 차갑습니다. 부모가 남긴 땅 한 평, 예금, 몇천만 원 앞에서 형제는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경쟁자가 됩니다. 유산, 간병비, 상속세, 재산 정리 문제만 나오면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 따위는 하루아침에 뒤집힙니다. 내가 더 챙겼다, 넌 한 푼도 안 냈다는 말들이 오가고 그 순간부터 형제는 남보다 더 지독한 원수가 됩니다. 심지어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불공평하다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는 부모 곁에서 희생하며 병간호를 해왔고 누군가는 멀리서 전화 한 통 없는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모든 걸 반반 나누자고 나서면 내가 뭘 위해 희생했는데라는 분노가 폭발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형제는 그게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라는 뻔뻔한 말로 응수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틀어집니다. 형제끼리 돈 문제가 얽히면 단 한 사람이라도 손해봤다고 느끼는 순간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해도 속으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거야라는 분노와 서운함이 남습니다. 명절에도 서로 눈을 피하고 조문도 따로따로 갑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9세 김춘식 씨는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본인이 10년 가까이 병간호를 해왔습니다. 병원비, 요양보호사 월급, 약값, 심지어 기저귀 비용까지 모두 김 씨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갑자기 유산 분할을 요구하며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와 예금이 법적으로 4등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춘식 씨는 말했습니다. 10년을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제 돈으로 어머니를 돌봤고 제 손으로 목욕도 시켰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젠 돈을 나눠달랍니다. 결국 재산을 나누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김 씨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조카 결혼식 청첩장이 왔을 때도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그쪽 사람들과는 이제 아무 인연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들춰냅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얽혀 있어도 결국 자신의 몫을 먼저 따지는 순간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마음의 금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 외롭고 약해질수록 이 갈등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피를 나눴는데 이럴 수 있나? 라는 배신감은 더 깊은 상처로 변하고 결국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의 진짜 민낯을 드러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없고 남은 건 형제들끼리의 냉정한 계산뿐입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철저하게 따지고 더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런 과정 속에서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던 사람마저 등 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는 어릴 적엔 가장 가까운 존재였지만 나이 들어 돈이라는 현실 앞에선 가장 무서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피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돈 앞에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남입니다. 이기적인 욕으로 나를 갉아먹는 형제라면 과감하게 끊는 게 내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대화조차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늙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형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을 우선하는 사람, 명예를 좇는 사람,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 종교나 정치에 빠진 사람. 생각이 달라지면 말도 엇나가고 결국 그 다름은 서로 피하고 싶은 존재로까지 번집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주제가 맞지 않고 말끝마다 불편함이 생깁니다. 넌 아직도 그렇게 살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너무 고지식해라는 말들이 무심코 튀어나옵니다.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의 방식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기에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름은 결국 관계 단절로 이어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맞다는 식의 고집은 대화를 싸움으로 바꿉니다. 특히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에 더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같은 밥을 먹고 자랐어도 삶이 갈라지면 언어도 감정도 공감도 끊어집니다. 결국 가까워야 할 형제는 누구보다 낯선 존재가 됩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임경자 씨는 동생들과는 벌써 10년 넘게 왕래가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사를 앞두고 모임을 하던 중 둘째 동생이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제사 좀 줄이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씨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막내는 누나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이후 모임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더 큰 갈등이 터졌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라는 둘째의 말에 임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생일, 명절, 부모 기일 아무 연락도 없고 서로의 집 주소도 모를 정도로 관계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임 씨는 말합니다. 그 애들이랑은 이제 말이 안 통해요.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피곤해요. 이처럼 가치관이 충돌하면 피를 나눈 사이라는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남이라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서는 심장의 못을 박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잖아. 내가 오빠인데 그건 아니지 같은 말이 오히려 더 큰 분노를 불러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이엔 벽이 생기고 결국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 그 순간부터 형제는 그냥 예전 기억 속 인물이 됩니다. 연락이 와도 받기 싫고 같이 밥을 먹자 해도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들과의 만남이 덜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자매가 나이 들수록 멀어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서로가 성장하며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성공했고, 누군가는 실패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살고 있고, 누군가는 늘 뭔가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길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간 형제는 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남보다 더 불편한 남이 되는 것이 바로 나이든 형제입니다. 옛 추억을 입에 올릴 때마다 감정이 다르고 삶의 해석이 다르고 결국은 갈등만 남습니다. 그럴 바엔 그냥 추억 속에만 남기는 것이 더 낫습니다. 형제는 과거의 공감이지 미래의 대화 상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노년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식 문제로 감정의 칼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내 자식은 왜 그래? 입니다. 자식은 곧 부모의 자존심이고 삶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평가받는 순간 그 누구보다 가까웠던 형제는 단숨에 적이 됩니다. 칭찬이든 비교든 충고든 상관없습니다. 자식을 언급하는 순간 그 말은 칼이 되고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조카는 아직도 취직 못했대? 내 딸은 왜 결혼을 안 해? 이런 말들이 형제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했지만 들은 쪽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안부 연락은 점점 줄고 명절에도 밥상머리에 앉기 불편해집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고 누구는 침묵합니다. 그 침묵 안에 부끄러움, 자격지심, 분노가 뒤엉켜 폭발할 듯이 웅크려 있습니다. 형제끼리 자식 얘기를 하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민감한 감정의 지뢰가 깔려 있습니다. 특히 형제 중 누군가는 자식이 유학을 갔다거나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또 누군가는 취업이 안 되거나 이혼을 겪은 상황이라면 그 대화는 고문이 됩니다. 속으로는 자랑 좀 작작하지,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를 악물고 있지만 겉으론 억지로 웃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8세 박순자 씨는 여동생 셋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늘 모이면 수다 산매경이었고 명절마다 번갈아가며 집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바뀐 건 막내딸의 이혼 소식이 퍼진 이후였습니다. 둘째 동생이 애를 그렇게 키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처음엔 박 씨도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밥상에서 첫째 동생이 또다시 그래도 우리가 조카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애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자식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니들 자식이 다 잘난 줄 아냐? 이후 그 자리는 얼어붙었고 그날을 끝으로 박 씨는 두 동생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셋째 여동생과만 간간히 안부를 나눕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자식까지 품어줘야 가족이지. 내 속을 긁으면서 자식 흉보는 건 남보다 더 밉더라. 자식 문제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걸 형제끼리 가볍게 넘기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피보다 말이 무서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시선 하나에 자존심이 짓밟힙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명절도 모임도 전화 한 통도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형제는 내 자식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식 문제는 현재형이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형이라는 점입니다. 취업, 결혼, 손주, 집 마련, 이혼, 병원비, 부모 간병 분담까지 모든 인생의 고비마다 자식 문제는 형제 간의 갈등 불씨가 됩니다. 한쪽은 왜 우리 애만 시킨 거야? 다른 한쪽은 넌 자식 있다고 빠지니? 이 말들이 오가면 더 이상 형제는 아닙니다. 감정이 다치고 마음이 식습니다. 사람은 자식 문제에 있어선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입니다. 남이야 뭐라 해도 웃어넘기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내 고통을 겪은 사람이 내 자식까지 평가한다는 사실은 감정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 들수록 자식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고 그 금기를 깬 형제는 남이 됩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 문제로 무너지는 관계는 다시 쌓기도 어렵고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속이 상한다면 더 이상 그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을 품지 못하는 형제는 결국 내 삶에서 멀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피보다 더 강한 건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지켜줄 사람만이 노년에 진짜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5번째 이유는 부모의 마지막까지 정리한 사람만 모든 원망을 떠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결국 요양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오가야 할 시점이 오면 이상하게 형제들은 하나둘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내가 멀어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힘든 시간엔 단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간병, 비용, 장례, 정리, 후속 처리까지 떠넘긴 채 나머지 형제는 뒤에서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았냐? 왜 그 병원에 모셨냐? 엄마 유품은 왜 그리 정리했냐? 아버지 마지막 입원비는 누가 냈냐? 그때부터입니다. 부모의 마지막을 책임진 사람은 은혜도 아닌 원망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외롭고 억울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74세 정미숙 씨는 8년 전부터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치매 3기 진단을 받고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4명의 형제 중 막내인 정 씨만이 손수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병원 진료를 동행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90만 원씩 간병비가 나갔고 동생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다음 달에 보탤게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정 씨는 장례 준비까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왜 엄마 유언장을 정리 안 했냐? 집 정리는 왜 내가 마음대로 했냐? 돈 쓴 내역 영수증 다 모아와라. 그 순간 정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고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퉜습니다. 결국 정 씨는 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통화는 물론 문자도 차단했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였지만 마음은 다 남이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지금은 조용히 혼자 지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다 책임졌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냐는 따가운 말뿐이었다. 이젠 가족이고 뭐고 믿지 않는다. 이처럼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은 형제들 사이에서 잔소리 듣는 사람, 뒤끝 남는 사람, 책임 떠하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없고 의심과 불신만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은 닫히고 형제는 남이 됩니다. 형제 사이가 갈라지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무책임과 뻔뻔함, 그리고 그걸 혼자 감당한 사람에게 던지는 싸늘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파괴합니다. 누구도 그동안의 희생은 기억하지 않고 남은 재산과 의무만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형제는 함께 부모를 보내야 할 사람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책임지고 누군가는 뒤에서 평가하며 누군가는 아예 얼굴조차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침묵의 죄책감은 오히려 억지주장으로 뒤바뀝니다. 그때 왜 내게 한마디 상의도 안 했냐? 엄마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을 거다는 말은 모든 걸 감당한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걸, 피를 나눴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눈 건 아니라는 걸, 부모를 떠나보낸 그 순간 남은 건 추억이 아니라 상처이고 형제는 의지처가 아니라 감정을 짓누르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걸 부모의 마지막을 정리한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진짜 외로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존재가 바로 형제였다는 사실을,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형제 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웠지만 누구보다 낯설게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기대는 실망과 상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다 보면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식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립적인 노년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한 자식 걱정 없이 늙는 6가지 핵심,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첫 번째 핵심은 자식 인생과 내 인생을 분리하는 결심입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자식이 당연히 나를 챙기겠지. 아닙니다.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성인일 뿐입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거나 기대하는 순간 부모의 노후는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순간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람은 실망을 낳고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상처는 원망이 되고 원망은 결국 부모-자식 관계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인생 따로, 자식 인생 따로라는 철저한 분리선언입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내 노년과는 무관하다는 냉정한 선긋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잔인해 보여도 오히려 자식과 부모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늘 자식 걱정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잠들기 전까지도 애는 밥은 먹었을까, 직장은 괜찮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사는 75세 김명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했고 김 씨는 시골집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부탁했고 김 씨는 냉큼 올라갔습니다. 일주일만 도와달라더니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젖병을 소독하고 밤에는 울음을 달래며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감사 인사는커녕 며느리는 엄마, 이것도 안 하셨어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서운함이 쌓여갔지만 김 씨는 꾹 참았습니다. 어차피 내 자식인데라는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보험 문제를 이유로 보호자 등록을 거부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병원에서 혼자 입원 수속을 밟고 혼자 링거를 맞으며 혼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챙긴다. 이듬해 시골집으로 돌아간 김 씨는 손주 돌보는 걸 거절하고 마을 경로당 활동과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웃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친구들과 매주 식사를 하며 지냅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도 결국 자기 살기 바빠요.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줘요. 내가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내 인생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는 인생은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됩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자식도 편합니다. 그러니 늙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목, 내 인생은 내 목. 선을 긋고 마음을 비우는 단호함. 이 결심이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두 번째 핵심은 돈이 있어도 안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돈이 적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식에게 안 줄 수 있는가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건 차라리 다행입니다.
문제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 참고 주는 부모 마음입니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는 현금 지급기로 전락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하지만 정말 줄 수 있을 때 주는 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책임을 대신 지워주는 일입니다. 자식 인생에 부모가 간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돈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은 결정권을 부모에게 넘기고 부모는 인생 전체를 책임져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자. 이 한마디가 반복되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용돈이고 선심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생활비이고 구조입니다. 한번 구조의 맛을 들인 자식은 다시는 스스로 헤엄치려 하지 않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9세 박영자 씨는 은퇴 후 모은 2억 원을 자식 셋에게 7천, 6천씩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은 전세금 보태겠다고 했고 둘째는 가게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는 대출 갚고 차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다들 열심히 살 테니 곧 갚겠지라는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이사를 가고 연락이 뜸해졌고 둘째는 사업에 실패해 연락이 끊겼으며 막내는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 씨는 병원비가 필요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요즘 나도 힘들어였습니다. 결국 박 씨는 치과 치료를 포기하고 통증을 참고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이 챙겨줄 거라 생각했던 내가 바보였지. 결국 박 씨는 남은 돈 2천만 원으로 작은 임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병원비로만 쓴다. 이후 그는 어떤 자식의 부탁에도 돈을 꺼내지 않았고 지금은 매달 적은 연금과 저축 이자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한테 눈치 보는 게 아니야. 돈이 있어도 주는 습관이 무서운 거야. 주면 버릇되고 안 주면 부모답지 않은 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 망하는 거야. 돈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힘이지만 안 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노년에 자식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돈은 내 삶을 위해 쓰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키는 단호함입니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안 주는 것이 자식도 부모도 살리는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세 번째 핵심은 연락이 끊겨도 덜 외로운 자신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이 매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오고 부모를 챙겨줄 거라는 생각은 이 시대 부모들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자식들은 이제 너무 바쁩니다. 일에 치이고 자녀 교육에 시달리고 본인들 삶을 꾸리기에도 벅찹니다. 그런 자식에게 왜 연락이 없니라고 묻는 순간 부모는 부담이 되고 자식은 죄책감이 됩니다. 이제는 연락이 끊겨도 멀쩡히 살 수 있는 삶의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혼밥, 혼행, 혼술이 익숙해야 하고 일주일 내내 자식에게 전화 한 통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마음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함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6세 이광순 씨는 아들 셋을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문자 하나 없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자식의 무관심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만 바라보다 왜 연락이 없지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자식의 문자 한 통에 흔들려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다음날 새벽 시장으로 가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사고 평소 가보고 싶었던 민속화 그리기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해서 처음엔 도시락을 싸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낯선 노인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그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루틴이 생기고 얼굴이 익은 사람들이 생기며 점점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자식의 연락은 여전히 없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또래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취미 모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 씨는 두 번째 인생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식이 전화해도 안 기다려. 나도 바빠. 오늘은 도자기 수업 있고 내일은 강릉 여행 간다니까. 그녀는 더 이상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지 뭘 더 바라냐며 씩 웃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이 전부라는 프레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일부였을 뿐 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서 오는 전화가 하루의 기쁨이 아닌 보너스처럼 느껴질 때 진짜 노년의 자립이 시작됩니다. 자식이 없는 날에도 바쁜 사람,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은 사람, 자식이 미안해하는 마음조차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부모가 결국 자식에게도 가장 멋진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자식의 손길보다 내 손으로 삶을 채우는 연습, 그게 노후의 진짜 준비입니다. 자식은 결국 떠나지만 나의 하루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네 번째 핵심은 미안하다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괜히 귀찮게 했지?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스스로를 민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식도 그 말을 들을수록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 자식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더 조용히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합니다. 돈 들게 해서 미안해, 손주 맡아줘서 미안해, 병원에 같이 가달라 해서 미안해, 전화 자주 해서 미안해. 그런데 정말 미안할 일입니까? 자식에게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집을 물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 필요한 순간에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조차 미안해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결국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자식은 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부모는 더 조심하게 되고 자식은 더 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줄고 감정도 메말라갑니다. 노년의 고독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반복된 미안함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74세 최선혜 씨는 몇 년 전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후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이틀만 병원에 같이 있어줄 수 있겠니?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은 안 했지만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최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최 씨는 입원부터 수술 후 회복까지를 간병인도 없이 혼자 해냈습니다. 병실에서 밤마다 링거를 맞고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며 머리맡에는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후 최 씨는 자식과의 연락을 줄였습니다. 섭섭한 감정보다는 또 미안하다는 말 안 하려면 그냥 연락하지 말자는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익숙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불 속에서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늘 미안하다고 해야 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서 지웠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필요하면 당당하게 말하고 안 되면 깔끔하게 혼자 처리했습니다. 자식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하고 거절당하면 그 이상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감정 싸움도 줄었고 최 씨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그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종종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최 씨는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말 안 하니까 자식도 편해하고 나도 편해요. 자식은 내가 짐이 될까봐 걱정했나 봐요. 이제는 딱 서로 필요한 만큼만 연결돼서 좋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할 말은 미안하다가 아니라 고맙다입니다. 필요하면 요구하고 받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해도 원망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오래갑니다. 너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접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을 위축시키고 당신도 작아지게 만듭니다. 노년의 품위는 미안함이 아니라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미안해하는 순간 부모는 스스로 존재를 지워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저 삶의 선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인처럼 굴지 마세요. 당신은 미안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5번째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내 쪽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아이 낳고 바빠지는 건 당연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이 물리적으로 멀어진 뒤에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그들 곁을 맴돕니다. 지금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 밥은 잘 챙겨 먹나? 애 키우느라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루가 다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 삶은 텅 비어버립니다. 젊을 땐 가족 중심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살면 결국 그 자식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식이 기쁘면 웃고, 자식이 힘들면 같이 울고, 자식이 무시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이 자식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이제는 그 핸들을 다시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어울리며 살아야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8세 윤필남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큰딸은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작은 아들은 결혼자금에 전세보증금까지 내줬습니다. 본인은 단칸방에서 살면서도 애들만 잘 되면 됐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한 후 윤 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뉴스만 반복해서 보고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이따금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이 한 달 넘도록 이어졌고 윤 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식만 보고 살았나? 내 삶이 없었네. 그렇게 멍하니 벽만 바라보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 들른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체조 수업이 끝난 후 누군가 같이 김밥 먹고 갈래요? 라고 건넨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주 3회 복지관에 나가고 수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열리는 무료 영화 관람을 다녔습니다. 매일 저녁 스스로 밥상을 차리고 라디오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동네 뒷산을 산책하며 길고양이에게 참치캔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는 삶이 익숙해지자 어느 순간부터 자식 생각이 덜 났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윤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나도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들은 딸은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 후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중심일 땐 서운했는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괜찮더라. 자식이 날 찾으면 반갑고 안 찾으면 그냥 나대로 살아. 그렇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한 시절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새로운 계절이 온 것입니다. 그 계절을 혼자 맞이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나를 중심에 두지 않듯 나도 자식을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생활 리듬을 다시 놓아야 합니다. 이제 남은 삶은 누구의 부모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 걱정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걱정 없이 늙는 6번째 핵심은 손주에게 감정이입하지 않는 거리두기입니다. 손주는 귀엽습니다.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마음은 더 깊이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부탁이 없어도 먼저 손주 교육에 관여하고 용돈을 챙기고 아이의 미래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노년의 마음은 점점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손주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자식의 아이입니다. 자식이 그 아이의 부모이고 모든 선택과 책임은 자식 몫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조부모들이 손주의 성적, 성격, 생활 습관까지 간섭하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합니다. 우리 손주는 왜 이렇게 말이 없지? 이런 식이면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조용히 쌓였다가 결국 자식과의 갈등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경기도 시흥에 사는 73세 안경숙 씨는 손주 둘을 일주일에 3번 돌봐주며 살아왔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등하교와 학원 차량 픽업, 저녁까지 챙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나자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딸 부부는 고맙다는 말도 점점 줄었고 손주는 사춘기가 오면서 짜증도 늘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해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줘요. 이런 말 한마디에 이 씨는 자신이 남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손주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소파에 흘렸고 이 씨가 조심스럽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음부턴 식탁에서 먹자. 그러자 손주는 딸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했어? 집에 오기 싫어.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뭘 그렇게 간섭했지? 다음 날부터 이 씨는 돌봄을 중단했습니다. 딸은 당황했고 사위는 어머니가 삐지신 거냐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손주 교육은 너희 몫이야. 처음엔 하루가 길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 씨는 요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그림도 배우고 전보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손주 돌봐준다고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내 감정 다 쏟다 보면 내 마음만 늙어요. 그렇습니다. 손주는 예쁘되 거리감은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이입은 부모가 할 몫입니다. 조부모는 사랑을 주되 관여하지 않아야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손주에게 마음을 다 준 뒤 돌아오는 무심함입니다. 그 한마디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식에게서 독립하려면 손주에게서도 독립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손주가 아닙니다. 내 감정과 건강, 하루하루의 평온함이 우선입니다. 손주는 언젠가 커서 당신의 노력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분명히 늙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화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황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피해버리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히면 앞으로는 누가 화를 내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첫 번째 대처법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이웃이 화를 낼 때 무작정 맞서거나 피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화내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 화가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공감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표현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목소리 톤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짓 역시 공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만약 접촉이 어렵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중간중간 그랬군요.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면 상대방은 더욱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진정되었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과 이해의 표현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두 번째 대처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족들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이웃과의 다툼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화가 너무 커서 입을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마세요. 침묵이라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갈등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뜨거워집니다. 침묵의 첫 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화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상대방은 혼자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혼자 박수를 치는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면서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화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침묵의 두 번째 효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상처는 더 깊게 남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금세 잊을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며칠씩 가슴에 남아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침묵을 지키면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정면으로 시선을 맞추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옆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으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긴장된 자세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침묵을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듣고 있다는 표현을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고개를 가끔 끄덕이거나 하는 작은 추임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점차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상대방이 더욱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화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한숨을 내쉬면 침묵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침묵 후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했나요 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한 번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세 번째 대처법은 물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소리나 과격한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슬기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너무 흥분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장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불을 빼면 저절로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큰 소리나 격한 상황에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상대방에게도 물이나 차를 한 잔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자연의 소리나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거리를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 후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상대방이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조용해지면 슬슬 돌아갈 타이밍입니다. 돌아갈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아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된 것 같다면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끼는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잠시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세게 닫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돌아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며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두 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네 번째 대처법은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힘, 공감의 표현, 물리적 거리두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가 나면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화제 전환은 마치 맑은 바람이 흐린 하늘을 걷어내는 것처럼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문제에만 계속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라면 화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의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를 샀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화제 전환의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서로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이야기를,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산책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은데 함께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산책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매우 효과적인 화제 전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가 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이나 말을 소개해 보세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고 화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 맞다. 참 그러고 보니 어제 생각난 건데.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좋은 화제 전환 소재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거나 이웃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나눠줬는데 함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 이야기도 좋은 화제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벌써 봄이 왔는데 올해는 꽃 구경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관심사입니다. 요즘 무릎이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늘 아침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은 정보를 봤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효과적인 화제 전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옆집 김씨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래된 친구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거나 결혼 초기에 살던 집 근처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화제를 전환한 후에는 그 주제에 충분히 집중해야 합니다. 대충 화제만 바꾸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화제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끼는 제가 좀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고 자연스럽게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화제 전환이 가정의 웃음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